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남편이 수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언제나 밤 9시쯤이 되면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새벽에 저 몰래 잠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남편은 제가 잠이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고는 조용조용 집을 나갔죠. 남편이 나가고 시계를 확인하니 그때가 새벽 2시였어요. 밤잠이 없어져서 운동을 나가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잠을 안 자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나갈 때까지요. 역시나 제가 잠이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한 남편은 조용히 도둑 고양이 마냥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는 길에 신발장에서 무언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나간 뒤 신발장을 뒤져보니 망치가 없어졌어요. 남편이 이 새벽에 망치를 들고 대체 어디를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작정을 하고 새벽 외출을 하는 남편을 따라가 보았어요.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 집을 나가고 3분 뒤 저도 벌떡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서니 남편이 이미 사라지곤 제 시야에 안 보였죠. 서둘러 집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저 멀리 가로등 밑에서 망치를 들고 가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고 남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어요. 나름 급하게 차 뒤로 제 몸을 숨겼지만 제가 남편을 몰래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켰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뒤 고개만 슬쩍 내밀고 남편 쪽을 바라보니 남편은 다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내 동네 놀이터 의자에 앉아 망치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숨어서 남편을 계속 관찰했어요. 제가 따라 나선 것을 눈치챘는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더군요. 동이 틀 때쯤이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배고프다. 당신 일찍 일어났네. 밥 좀 줘. 대체 어딜 다녀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래? 어딜 다녀오긴. 일 다녀왔지. 나 참 싱거운 사람. 어서 밥이나 줘. 일하고 와서 배고파.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남편은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60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평범하게 아이들 결혼시키고 남편과 오순도순 늙어갈 거라 생각한 제 삶은 남편의 그 행동들 이후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 다들 가난하게 시작을 하는 부부가 참 많았죠. 저희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작은 주방에 연탄난로에 작은 방 하나 있는 사글세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동네에 있는 벽돌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는 달이 뜨면 집으로 돌아오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4살 때쯤 되었을 때 치킨 장사를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흔하고 흔한 게 치킨집이지만 그때는 흔한 가게는 아니었죠. 치킨집은 꽤나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치킨집을 정리하고는 다른 일을 했죠. 남편이 다음에 한 일은 기름차로 난방용 등유를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고 2.5톤 기름차를 사서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집이나 군부대 관사 등의 등유 배달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이 없어서 고전을 했지만 나중에는 너도 나도 저희 남편 기름차를 찾았습니다.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도 등유를 많이 찾았는데 그런 큰 고객분들에게는 명절 등의 선물을 잊지 않고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배달 전화가 와도 남편은 달려나갔습니다. 주문이 아무리 적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죠. 새벽에는 주문 받지 마. 당신 잠 다 깨고 피곤하게. 감나무 김씨 할머니도 참 너무하네. 찔끔찔끔 주문하면서 꼭 새벽에 당신을 부른단 말이야.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시니 조금씩 넣는 거지. 그마저도 얼마나 아껴 트시는데. 에휴, 자다가 기름이 떨어졌나 보다. 어서 가야지. 얼마나 추우시겠어. 뭐 아무튼 다녀올게. 참, 귤 좀 가져갈게. 할머니 좀 드리게.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 보니 나중에는 부르는 곳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배달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임대 주유소를 얻어서 운영을 했고 또 돈을 모아 우리 부부 이름으로 주유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빚 없는 우리 집에 다달이 월세가 들어오는 작은 상가 2개에 주유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한번 안 치고 잘 커준 아들과 딸이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 사고를 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전 살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가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그만큼 스스로 잘 살았거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큰 불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술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참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술을 마셨는데 그 마시는 양이 어마어마했죠. 소주 반병이면 인사불성이 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소주 3-4병을 마셔도 얼굴색 하나 바뀌질 않았습니다. 넌 무슨 술을 그리 마셔서 네 매형등에 업혀서 우리 집에 오냐? 나도 몰라. 어제 매형이랑 술 마시다가 죽을 뻔했어. 아니 무슨 소주를 물 마시든 마신다니까. 그런 남편에게 언제나 술 좀 줄이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부터 매일이 잔소리였으니 36년간 잔소리를 했었네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나는 체질적으로 술을 잘 마셔. 당신 말처럼 한 번에 딱 1병씩만 마셔라. 그럼 취하지도 않아. 너무 걱정 마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 술을 줄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도 다음날 새벽이 되면 운동을 간다며 새벽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정말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특이 체질이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술 말고는 남편이 즐기는 것 자체가 없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덧 58이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이미 시집을 보냈고 아들 녀석이 장가갈 차례였죠. 그때부터 남편의 수상스러운 행동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어느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 남편은 주유소에 직원을 남겨두고 저녁 시간쯤 되면 칼같이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온 가족이 꼭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저희 집의 유일한 규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귀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사위와 함께 집에 놀러와 있던 딸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죠. 다른 날도 아니고 사위와 딸이 온다기에 전날부터 들떠 있었거든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귀가를 해서 사위하고 술을 마신다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전화 안 받는데? 그래? 이상하네. 그럼 그냥 둬. 일 때문에 바쁘신가 보다. 하지만 남편은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 밤타임 근무자에게 확인을 했지만 남편은 이미 퇴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유소 옆에 있는 사무실에 들려 남편이 면세 관련 서류 작업을 하느라 늦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도시락을 싸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은 자리에 없었죠. 주유소에 찾아갔지만 직원 말처럼 남편은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기다렸지만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가 새벽 6시였어요. 뭐야,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뭐 한 거야? 걱정했잖아. 아이, 뭘 하긴. 일하다가 들어왔지. 내가 애들도 아니고 걱정은 무슨. 어디서 일을 했다는 말이야? 나 어제 주유소에도 갔었고 당신 사무실에도 갔었어. 그런데 당신 없던데? 아유, 사실 일 끝나고 딱 맥주 한잔 하려고 돌담집에 들렸는데 분명 술을 조금 마셨는데 그 뒤로 기억이 잘 안 나네.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었는데 또 그땐 내가 사무실에 있었어. 돌담집은 저희 주유소 앞쪽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남편 단골 술집이었어요. 당신 알코올 중독이야? 해도 너무하네. 작작 좀 마셔. 어제 유미랑 김서방도 온다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돌담집에서 왜 술을 마시긴. 미안해. 일이 일찍 끝나서 딱 한 잔 마신다는 게. 그런데 참 이상하네. 어떻게 맥주 한 잔에 필름이 끊어지지? 당신도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순이야. 몸 생각도 해. 젊은 시절 생각하면 안 돼. 그저 한순간의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으면서 제게 혼날까봐 맥주 한 잔이라고 둘러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주일 만에 또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도 퇴근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남편은 귀가를 안 하고 있었죠. 아직 결혼 전이라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들도 퇴근을 하고 집에 왔길래 저녁 식사를 차려주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 인간이 정말... 엄마, 어디가? 밥 먹고 있어. 알코올 중독 네 아빠 잡으러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주유소 앞에 돌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였죠. 그곳 외에 남편이 달리 갈 곳은 없었어요. 아니, 갈 곳이 없을 것이라 제가 믿은 거였죠. 하지만 돌담집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 어째 초저녁부터 와서는 파전에 막걸리 마시고는 급하게 어디를 가던데? 오긴 왔었네요. 남편이 많이 취했던가요? 박 사장 주량 몰라서 그래? 막걸리 한 통에 취할 사람인가? 급하게 한 통 마시더니 계산하고 가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몰라. 괜히 오해해서 부부싸움 나게. 무슨 말이요? 해보세요. 싸움 날 만한 일이면 제가 알아야죠. 돌담집 이모님의 말은 이랬어요. 술집에 들어온 남편은 파전과 막걸리 한 통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이모님이 파전보다 막걸리를 먼저 내주니 남편은 5분 만에 막걸리를 급하게 마셨대요. 그리고는 메인 안주인 파전이 나오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안주가 안 나왔기에 이모님이 막걸리값만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며 현금으로 파전값까지 지불하고는 가게를 나갔다는 말이었어요. 무슨 파전에는 고등어를 넣어달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내가 파전집 30년째 하고 있는데 파전에 고등어를 왜 넣니?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러나 하고 가게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웬 아가씨들이 박 사장을 마중 나와 있더라고. 아가씨들이요? 그래, 아가씨들. 왜 노래방 도우미나 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처럼 보였어. 야한 홀복에 화장 짙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간 적이 없는 남편이었는데 늙음하게 웬 추태인가 싶었죠. 바로 주변을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고 싶었지만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그곳에는 수많은 노래방과 술집이 있어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불타는 속마음을 달랬죠. 엄마, 아빠는? 아이, 갑자기 왜 그렇게 찬물을 마셔요? 아들의 질문에 뭐라 답을 해야 할지 순간 안 떠올랐어요. 네 아빠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조만간 결혼을 한다며 여자친구까지 소개해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은행원이 된 제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 아들은 언제나 아빠를 자신의 영웅이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대답했죠. 아빠, 일하고 있으시지. 이제 건강 챙기면서 하시라고 해요. 돈 벌 만큼 버셨잖아. 남편은 역시나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이 틀 때쯤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죠. 침대에 누워서 한숨도 못 잔 저는 남편의 귀가에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는 뭐가 그리도 기분이 좋은지 흥얼거리며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이 문자로 오기에 그걸 보았죠. 땡땡 주점에서 한 번에 100여만 원씩 결제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 합치면 이미 그 술집에서만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쓴 거였죠. 남편 핸드폰 잠금 패턴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문자를 지울 생각도 안 했더라고요. 그 당당함과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자니 이 남자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분명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리발을 내밀게 뻔했어요. 현장을 급습해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날은 모른 척 지나갔어요. 이 인간이 이렇게나 술집 여자에게 빠져 있다면 조만간 또 그 술집을 찾을 거라 생각해서였죠. 역시나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은 바로 그날 그 술집을 또 찾았거든요. 퇴근 시간쯤이 되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죠. 서둘러 집을 나서서 주유소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에서 나오더군요. 조용히 남편들을 따라가 보았죠. 그런데 곧장 땡땡 주점으로 갈 거라 생각한 남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소주를 2병을 사들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소주를 병째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소주 1병을 다 마시더니 이어서 다른 병도 따더군요. 그때 길 모퉁이에서 돌담집 이모가 말한 그 홀복을 입은 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 뭐라 말을 하더니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땡땡 주점으로 가는 것이 분명했고 그 여자들은 그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그 아가씨들과 자리를 뜬 이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질 못했어요. 현장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막상 현장을 덮칠 생각을 하니 그로 인해 파탄날 남편과 저의 관계가 두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작년에만 해도,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해본 우리 부부 사이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 남편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를요. 저는 남편이 두고 간 마시다만 2번째 소주병을 들고 단숨에 벌컥벌컥 삼키고는
남편이 술집 아가씨들과 향한 유흥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들어갔다 생각한 땡땡 주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자 술집 복도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남편 찾으려고 왔어요. 소란 안 피우고 남편 놈만 데리고 나갈게요. 하지만 그 여자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는 제 앞길을 막았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를 붙잡는 그 여자를 뿌리치고는 남편을 찾았죠. 술집 안에는 복도가 길게 나 있었고 양옆에 많은 룸이 있었습니다.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남편을 찾았죠. 박문수! 야, 박문수! 하지만 문을 열 때마다 남편은 없었어요. 대신 남편 나이대에 남자들이 저마다 젊은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죠. 저 남자들 마누라도 나처럼 이렇게 당하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저 멍청하게 집에서 앉아 내 남편은 오늘도 야근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복도 끝 한 룸에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 룸을 열려고 할 때 술집 여자가 앙칼지게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여자를 발로 차버리고 문을 열었죠. 그곳에서 남편은 제 딸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들을 2명이나 끼고 양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지도 벗고 팬티 차림으로요. 박문수! 네가 제대로 미쳤구나. 미쳤어, 이 개시키야. 네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각오를 하고 찾아왔지만 남편의 실체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 58년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에게 달려가 남편을 내리치며 오열을 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어요. 아니, 누구? 누구?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냐? 연기를 하려거든 더 그럴듯하게 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남편에게 따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줌마, 이 아저씨 마누라 아니었어? 참나 어이가 없네. 아줌마 정신병 있어? 왜 갑자기 멀쩡한 우리 VIP 손님한테 달려들어서 남편이네 뭐네 하면서 술자리를 망쳐? 얘 김구나, 안 되겠다. 이 아줌마 가게에서 치워라. 그 말과 함께 술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 2명이 저를 잡아 끌어서는 술집 밖으로 던져버렸죠. 제가 무어라 항의를 했지만 영업방해죄로 경찰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남편을 기다리는데 역시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들켰으니 이대로 집을 나가 이혼 서류만 보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 결혼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죠. 남편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저를 비참하게 하더군요. 저는 남편 얼굴을 다시 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 남편의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이고 배고프다. 여보 밥 좀 줘. 밤새도록 일했더니 배고파 죽겠다. 미친 거니? 아니면 미친 척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나 미치라고 이러는 거야? 아이 무섭게 왜 그래? 우리 마누라 왜 무슨 일 있었어? 아이 누가 화나게 한 거야? 뻔뻔해도 정말 적당히 뻔뻔해야지.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렇게 밤새도록 술집에서 지 딸보다 어린 여자애들 끼고 놀았으면서 이제는 없던 일처럼 모른 척 하시겠다? 네가 사람이냐?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떼기 시작했죠.
속으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젯밤 남편과 그 술집 아가씨들이 질펀하게 놀고 있던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룸을 박차고 들어갈 때 급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뺏어서는 땡땡 주점에서 결제한 수백만 원의 내역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어제 일은 뻔뻔하게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우길래? 응? 이게 나라고? 정말 나 이런 적 없어. 맹세한다고. 이 결제 내역들은 뭐야? 나 이런 비싼 술 안 마시는 거 알잖아. 여보, 혹시 나 쌍둥이야? 쌍둥이? 쌍둥이는 얼어 죽을. 지랄을 해요.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고 일이 없던 일이 되냐? 여보, 나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정말이라고. 남편은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최근 들어 술을 더욱 자주 마시는 것 같아서 남편의 건강이 걱정된 저는 남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령을 내렸어요. 혹 마시고 싶다면 제가 보는 앞에서 적당히 마시라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당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내가 얼마 전에 아침 TV에서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 포금을 하는 것보다 매일 한두 잔씩 자주 마시는 술이 건강에 훨씬 더 나쁘대. 그러니까 당신도 매일 마시는 술 그만 마시고 한 달에 한두 번만 마셔. 알았지?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달에 한두 번을 마셔? 응? 알았어. 내가 술 좀 줄일게. 됐지? 설렁설렁 넘어갈 생각 하지 마. 당신도 이제 곧 60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죽는다니까. 이젠 무조건 술은 내가 보는 앞에서 한 달에 딱 2번만 마시는 거야. 못 지키겠으면 나도 당신 마시는 것처럼 똑같이 마실 거야. 나도 먹고 죽지 뭐. 결국 반쯤 협박하는 제 말에 못 이겨 남편은 술을 줄였습니다. 제 말대로 한 달에 2번 딱 제가 보는 앞에서만 술을 마셨죠. 그것도 한 번 마실 때 소주 2병 이상은 못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3~4번씩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시면 소주 5병, 6병씩 마시던 남편이었으니 금주령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중에는 퇴근하기 전에 저 몰래 편의점이나 돌담집에 들려 소주를 마시고 집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사실 최근 1년간은 매일 술을 마셨어. 하루도 안 쉬고. 당신이 마시지 말라고 한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몰래 마시고 들어왔고. 그게 일하고 무슨 상관인데? 뭐, 술 원 없이 마시고 싶어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니? 그게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이어서 남편이 제게 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찍 퇴근을 하고 저 몰래 급히 술을 마시고 나면 필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다음 날까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술을 계속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변명도 참 창의적으로 한다. 그래서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셨다고? 참 편리하신 변명이시네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흐트러지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술을 많이 마시니 건강검진을 받아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했지만 언제나 결과는 늘 정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주 한 병에 필름이 끊어졌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병원 가봐. 병원 달려가서 검사해보자고. 당신한테 병이 있는 거라면, 정말 그런 거라면 당신 행동 내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당신이 정상이라면 우리 이혼하는 거야. 알았어? 우리 사이 끝이라고.
그 말을 하고 남편과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상태를 말하고는 MRI 촬영을 진행했죠.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몰래 술을 마셔서 미안하다고 제게 연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환자분 뇌 MRI 보이시죠? 옆에 이 사진이 정상인의 뇌이고 오른쪽에 이 사진은 남편분 뇌 MRI입니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인 제가 보더라도 남편의 뇌 MRI 사진은 일반인과 많이 달랐습니다. 일반인 뇌 MRI 사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남편의 뇌는 마치 말라 비틀어진 썩은 호두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뇌는 작았고 그 가운데 아주 커다란 검은 빈 공간이 있었죠. 알코올 때문에 뇌가 위축이 되어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 보이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증상들은 알코올성 치매세요. 알코올성 치매요? 하지만 매번 검진을 받으면 건강하다고. 남편의 몸이 남보다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은 맞았습니다. 알코올을 잘 분해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여러 운동으로 단련한 남편은 체력도 좋았기에 술을 잘 마시는 것처럼 보인 거였죠. 하지만 몸은 술을 잘 견뎌도 뇌는 그렇지 못한 거였어요. 술을 못 마시는 저나 술을 잘 마시는 남편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남편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분께서 알코올 중독 증세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관련 센터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같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건 술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 판정도 받았죠. 젊어서는 그렇게 술을 잘 마시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렇게 망가지자 술을 한 잔만 마셔도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술이 몸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기억이 끊겨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이었죠. 문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평상시에도 그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전원이 나간 사람처럼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바람을 피워. 그럼 이혼하면 그만이잖아. 술 먹고 치매 걸린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인간아, 술을 얼마나 먹으면 치매에 걸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몰래 숨어서 술을 먹어? 알코올 중독? 세상에, 당신 이제 58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나한테 치매 걸린 당신 뒤치다꺼리 하라 이거야? 나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당장 술 끊고 내일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등록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약 내 치매가 심해지면 그냥 저 외딴 곳 요양병원에 보내고 당신은 찾아오지 않아도 돼. 말이나 못하면 그럼 그 병원비 누가 대는데? 됐고 내일부터 당장 치료나 받아. 그렇게 남편은 치매 치료를 받으며 술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몰래 술을 마시는 이유를 알았죠. 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도 술을 찾았고 술을 못 마시면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을 떨며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한 잔이라도 더 술을 마시면 뇌가 죽어버릴 판인데 끊어야죠. 결국 그렇게 반년을 노력한 남편은 술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평생 참는 게 맞았죠. 다행인 점은 술을 안 마시니 남편의 필름 끊어지는 듯한 치매 증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쯤 아들 결혼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기 아들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제게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다시 우리의 삶이 잔잔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의 평화였어요.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에 고요함이랄까요. 더 큰 사건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새벽 잠을 자다가 깼는데 남편이 옆에 없었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잘 참아오다가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저 몰래 나갔나 해서요.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신발이 없는 걸로 보아 집을 나간 거였죠. 저도 급하게 잠바를 챙겨 입고 집을 나가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찾다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쯤이 되니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죠. 어디 갔다 왔어? 혹시 나 몰래 술 마시고 왔니? 아이, 큰일 날 소리를. 나 술 마시면 벽에 똥칠하면서 산다잖아. 아이, 자, 냄새 맡아봐. 하! 남편 입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아이, 그냥 건강 위해 운동 다녀왔어. 걱정 마. 무슨 운동을 밤부터 해. 무리하지 말고 낮에 해. 처음에는 정말 남편이 조깅이라도 하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출이 점점 잦아졌어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 일을 하느라 배고프다며 아침을 찾았죠. 일을 하고 왔다고? 아이, 그래. 열심히 해서 우리 유미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야지. 아이, 물론 내 마누라 가방도 사주고. 유미 옷을 사준다니? 당신, 유미가 지금 몇 살인데? 제 질문에 남편은 다시 멍하게 밥상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듯 정신을 차리고는 제게 대답을 했어요. 어? 유미가 몇 살이긴 30이 넘었지. 당신 왜 그래? 뭐 유미 옷은 김서방이 알아서 챙겨주겠구만. 다행히 딸아이 나이는 잘 기억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유미 나이를 어리게 말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의사가 그랬거든요. 알코올성 치매가 진짜 치매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요. 그나저나 그 밤에 무슨 일을 했어? 주유소에 무슨 일 생겼어? 주유소? 무슨 주유소? 아이, 목수일하고 왔지. 치킨집 팔고 새로 시작했잖아. 남편은 치킨집을 그만두고 기름 배달 일을 하기 전에 잠시 목수일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왔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남편의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목수일 그만둔 지가 20년이 넘었어. 그런데 무슨 목수일이야? 목수?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나? 남편의 그런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병원을 다시 가봐야 했죠.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일주일 뒤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 남편이 또 한 번 슬그머니 일어나 새벽에 집을 나갔죠. 저도 조용히 일어나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길을 나서는 남편은 망치와 목수도구를 챙겼죠. 그리고는 집을 나가서 한참을 집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조심히 다가가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뭐해? 아이, 일을 가야 하는데요.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 늦은 밤에 일을 가요? 열심히 살아야죠. 가진 게 몸뚱이뿐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라. 내 가족이 편하지. 멍하게 하늘을 보고 말하는 남편은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숨죽여 눈물을 흘렸죠.
해가 뜰 때쯤이 되니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먼저 서둘러 집으로 왔어요. 집에서 1시간쯤 기다리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양말을 벗기고 물티슈로 손과 발을 닦아주었어요. 그 사이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근육으로 두꺼웠던 남편의 몸은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죠. 어쩌자고 이렇게 된 거야, 응? 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병원을 찾으니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진단 이후 술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뇌 병변까지 발견되고 있다고 했죠.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이어가자는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이어나가자고 했죠. 그리고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누군가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난리였어요. 제가 급하게 나가보니 짙은 화장의 여자가 서 있었죠.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 찾았던 단란주점의 마담이었어요. 사람을 시켜 저를 그 술집에서 쫓아낸 여자예요. 여기가 박문수 씨 집이 맞죠? 당신이 여기 왜 와요? 우리 남편 이제 그런 곳 안 가니까 찾아오지 마요. 아, 아줌마가 문수 오빠 마누라구나. 뭐 문수 오빠요? 요즘 갑자기 문수 오빠가 우리 가게도 안 찾아오고 연락도 잘 안 되니 어쩌겠어. 내가 찾아와야지. 오빠, 집에 있어?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딜 막 들어와요? 그 여자는 제 남편에게 오빠 거리며 문을 막아 서는데도 막무가내로 저를 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나가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 소란의 안방에 있던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집에 있었네. 나야 영애. 요즘 왜 이렇게 우리 가게에 안 와? 내가 얼마나 오빠를 기다렸는데. 썩 나가요. 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남편 아파요. 치매라고요. 그래서 그 술집에 간 거라고요. 이제 다시 찾아갈 일 없으니까 나가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이혼하고 나랑 살겠다며. 오빠 지금 나 가지고 논 거야? 내가 술집 여자라고 순정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더니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여자와 남편이 발가벗고 한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자, 봐.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사이인데 이제 와서 모른 척 하겠다고? 오빠가 치매면 내가 오빠 데리고 살면서 보살펴 줄게, 응? 저 여자는 오빠 요양원에 집어넣고 오빠 재산만 빼돌릴걸?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마담이 보여준 사진을 보자 이성을 잃고 마담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내동댕이 치다시피 마담을 집에서 쫓아냈죠. 나가. 한 번만 더 내 집에 찾아오면 그땐 머리털 뽑는 걸로 안 끝나. 알아? 마담을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남편을 향해 분노를 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야? 어디까지 하는 거냐고? 가지가지 한다. 저 여자랑 저렇게 뒹굴고 놀았어? 나랑 이혼하겠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서 매일 밤 저렇게 놀았니?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맞긴 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네. 기억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사진까지 있는 걸 보면 내가 부정을 저지른 건 맞는 거겠지. 미안해. 고개를 숙여 저렇게 말하는 남편을 한없이 두들겨 팼어요. 아무리 등을 때리고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죠. 그래, 잘 됐네.
나 치매 걸린 당신 보기도 싫고 돌보는 건 더 싫어. 저 여자가 당신 돌봐준다고 했으니까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한테 가.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남편은 제 말에 한참을 대답을 못하더니 나중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당시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그러라고 말해버렸죠. 이후 아이들에게 남편의 치매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네 아빠 요양원에 들어갈 거다. 아빠랑 합의한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면 돼. 아이들에게 남편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남편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니 집에 있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저는 이제 제가 남편을 돌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마담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런 제 행동에 의아해하던 자식들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며 그렇다면 자신들이 아빠를 모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반대를 했어요. 그냥 편하게 요양원 알아봐 달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이 요양원으로 떠난 첫날부터 텅 빈 남편의 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던 남편이 떠올라 속이 상했고 마담과 알몸으로 누워있던 그 사진이 떠오를 땐 분노가 끌어올랐죠. 남편이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자 제 남동생과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남동생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치매 이야기를 말해주었죠. 그러자 저를 비난하는 남동생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치매 판정을 받자마자 요양원에 버리냐고요. 그래서 네가 뭘 하냐고 말다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술집 마담 이야기까지 했죠. 매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나가 가장 잘 알잖아. 그리고 그때 치매 상태셨다며. 내가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 그렇게 말한 남동생은 남편의 단골 술집 돌담집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남동생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죠. 내가 알아보니까 매형이 크게 당하신 것 같아. 매형이 일이 끝나면 돌담집이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것 같아. 그런데 매형이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고 정신이 나가니 그걸 그 술집 여자들이 이용한 것 같아. 그때가 되면 귀신같이 나타나서는 매형을 자기들 술집에 데리고 가서는 수백만 원씩 덤탱이를 씌운 거지. 아마 마담이랑 그런 사진을 찍은 것도 마담이 매형 뜯어먹으려고 공사 친 것 같아. 남동생이 하는 말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남들 입을 통해 알아보지 않아도 제가 제 남편을 모를까요? 3살 때부터 함께한 사이인데요.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난 현실이 비참하고 슬플 뿐이었죠. 변함없는 제 태도에 남동생은 답답해하더니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2달쯤 흐르고 남편이 있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박문수 씨 동생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랑 잠시 산책을 나간다고 하시고는 돌아오지 않으세요. 그 말에 그 여자가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술집 마담이 분명했어요. 늦은 밤에 온 연락이기에 다음날 아침 일찍 요양원에 가보기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제게는 남동생 1명과 여동생이 1명 있어요. 저희가 결혼했을 당시 남동생도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부부처럼 가난하게 시작한 신혼부부였죠. 저희가 치킨집을 열 때 남동생도 함께 했습니다. 투자금을 낸 것은 아니고 그저 저희 가게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동생 부부와 치킨 가게를 함께 했는데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먹는 장사는 두 가지만 지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맛과 양이요. 남편의 생각이 맞았는지 가게는 대박이 났고 저희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현금을 매일매일 벌었습니다. 당시 치킨집에서 버는 수익은 남동생네와 저희 집이 정확히 반반씩 가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여는데 돈을 보탠 것도 아닌데 굳이 남동생과 반반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돈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갓 태어난 조카가 아프다, 집 보증금이 필요하다, 올케가 아픈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등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일 정산하는 수익에서 자신의 몫으로 추가 돈을 요구했죠. 이래서 가족이라도 동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제 동생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말렸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걸로 의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처남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처남댁 친정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사돈 어른께서 암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은 필요하고 돈 나올 구석은 치킨집뿐이 없으니 처남도 얼마나 답답했겠어.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이잖아. 우리가 양보하자. 그렇게 말하더니 남편이 치킨집을 그냥 남동생한테 주자고 했어요. 계속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요. 아쉬웠지만 그렇게 저희는 2년간 번 돈만 가지고 치킨 가게는 남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일로 남동생이 제 남편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충성을 했죠. 그리고 여동생이 시집을 갈 때는 남편이 친정 아빠처럼 하나하나 챙겨주며 시집 갈 돈도 마련해 주었었죠.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도 발벗고 나서서 병원에 모시고 병원비를 모두 계산한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를 저버리면 그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거야. 남편과 제가 만난 건 무려 55년 전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저희 친정엄마와 남편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는 동네 친구셨어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두 분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파주에 자리를 잡았고 서로 옆집 뒷집하며 이웃을 하시던 분들이었죠. 그래서 남편과는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남편과 제가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남편이 저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왈가닥에 동네 대장이어서 친구들을 몰고 다니기도 했고요. 한 번은 동네 작은 개울에서 낚시를 하자며 남편을 부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니 무슨 낚싯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뭇가지에 실매단 게 전부였죠. 남편에게 낚시를 하자고 꼬드기고는 저는 남편을 그 개울에 밀어서 빠뜨려 버렸어요. 물론 물이 복숭아 뼈 있는 곳까지 오는 아주 얕은 개울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로 산 옷이 다 젖었다고 빽빽 울었고 저는 그 모습에 남자가 질질 짠다고 남편을 놀렸죠. 이렇게 유년 시절 제가 많이 남편을 괴롭히고 짓궂게 놀렸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꿋꿋하게 저를 따라다녔었죠. 그러다가 중고등학생 때쯤 되니 남편이 저를 지켜주는 모양으로 따라다녔어요. 당시 저희 동네가 시골이라 해만 지면 온통 논밭이 어두컴컴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지켜주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정이 쌓여서인지 동네 어르신들 말씀처럼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22살에 일찍 결혼을 해서 26살에 딸을 낳고 28살에 아들을 낳았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이미 남편은 제 인생에 있어 부모님 다음으로 함께한 시간이 긴 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핸드폰으로 찍은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설명을 했어요. 정훈아, 네 매형 좀 찾아다오. 네 친구가 경찰이라고 하지 않았니?
제발 내 남편 좀 찾아다오. 남동생은 목숨을 걸고 매형을 찾아오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요양원을 찾았어요. 남편은 정말 짐도 모두 두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방에 있는 한 은행이었어요. 여러 군데 ATM기를 돌며 계속 돈을 빼내고 있었죠. 저는 남동생의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남동생은 친구인 경찰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얼마 안가 돈을 빼내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그 술집 마담이었어요. 남편은 지방의 한 여인숙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더 야위어 있었죠. 경찰에 잡힌 마담은 발악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막 뺀 게 아니라고요.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동거를 한 거라고 몇 번을 설명합니까? 그래서 문수 오빠가 저 쓰라고 돈을 준 거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행 CCTV를 보면 마담과 정체불명의 남자가 찾아와서 남편 돈을 찾고 있었죠. 그 남자는 마담의 진짜 내연남이었고 공범이었습니다. 공범이 내 남편을 감금 폭행을 해서 카드 비번까지 알아냈더군요. 무엇보다 마담의 주장대로 사랑해서 동거를 했다는 남편의 모습은 처참한 몰골 그 자체였으니 말입니다. 저는 마담을 고발했어요. 횡령으로요. 마담은 제게 이혼만 하면 끝날 사이가 부부 사이 아니냐며 내 남편과 서로 사랑을 해서 내 남편 돈을 쓴 게 무슨 문제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은 제게 진지하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머리가 망가져서 언제 어떻게 또 사고를 치고 다닐지 몰라. 그러니 당신이 내 성년 후견인이 되어줘. 치매나 그 외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할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게 성년 후견인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남편의 부탁으로 남편의 성년 후견인이 되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허락 없이는 남편의 재산을 한 푼도 처분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술집 마담이 그 사실도 모르고 내 남편의 재산에 손을 댄 거였어요. 명백한 횡령죄였죠. 무엇보다 마담은 남편을 납치 감금까지 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어요. 치매 걸린 남편을 자신의 술집으로 끌어들여 돈을 뜯어낸 일부터 시작해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남편을 발가벗겨 찍은 사진들까지도요. 법정에서는 마담에게 납치와 감금, 횡령, 사기의 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담의 행동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죠. 마담은 징역 5년형에 처해졌고 저는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마담이 뜯어간 제 남편의 돈을 모두 되찾았어요. 그리고 내 남편을 다시 제 집으로 데리고 왔죠. 미안해. 그땐 나도 너무 속이 상해서 요양원 가겠다는 당신 말을 말리지 않았어. 내가 그때 당신을 말리기만 했어도 그런 험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미안해. 그런 저를 남편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저는 아직도 내 남편이 내 남편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완벽하게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치매 관련 뇌운동도 하며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죠.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멍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의 반 정도는 멀쩡한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진 상태죠. 그래도 저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사고를 칠 때도 있죠.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가장 큰 실수는 술이었죠. 그 때문에 여자 문제도 생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실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며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는 게 부부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